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또 신군부로 빗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의 격앙된 반응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대표는 체리 따봉이나 많이들 기대하셔라 이렇게 이런 입장을 맞불을 놨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쯤 되면 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다리를 건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다리를 건널락 말락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13일 날 회견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총체적인 리더십, 성격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시작은 뭐 개고기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쭉 해서 어저께까지 쭉 나온 걸 보면 네. 나도 국민도 속았다, 녹슨 수도꼭지다, 뭐 대인배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저께 나온 얘기는 사실은 이 탄원서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두터운 문건 안에 들어가 있는 탄원서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변호사들만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공개한 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그 문건의 파일 내용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누군가가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측, 그러니까 신청인은 안 했다는 거니까 피신청인 측에 했다니까 그것은 피신청인의 변호인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문건임이 뭐 거의 그건 확실하고요. 이 문건을 공개할 것을 전제로 썼다고 생각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저께 나왔던 그 얘기, 뭐 그 얘기 중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는 신군부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비겁한 황제로 묘사를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아마 신군부 못지않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겁하게 반칙으로 훅 치고 그렇죠. 들어온다는 그렇죠. 거죠. 글래디에이터에 나서는 막시무스의 옆구리를 부활을 시켜서 칼로 찌르잖아요. 네.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에서 황제하고 결투를 해가지고 결국 비겁하게 승리를 한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코모두스, 그 황제 같지 않은 비겁한 친구한테 나를 비유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냐,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넘을락 말락 넘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극적인 지난 대선 국면에서의 그런 극적인 장면도 연출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정말로 이거 다리 넘어갔구나, 네. 레드라인을 넘어섰구나라고 느끼려면은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아주 치명적인 것을 탁 들고 나오면 그건 끝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리를 이미 건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지난 한 6, 7개월 정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로 윤핵관이라고 이제 본인이 칭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계속 갈등을 벌여 왔었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권력 갈등으로 비춰졌고, 그런데 이제 그 윤리위의 심판 이후에 또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원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는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군부, 뭐 절대자,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라도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걷는 길은 어떤 정치인의 길보다는 오히려 시민단체 대표, 시민활동가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포용이라 그럴까, 관용이라 그럴까, 이해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대표를 아꼈던 많은 사람들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너무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오히려 야권에 힘을 계속 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는 자기 정치, 정의로운 정치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지금 종을 울리고 있느냐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서 앞으로는 글쎄요. 6개월이 지나고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회유 사실도 탄원서를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내용은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정리 그리고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좀 심각하게 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당 윤리위부터 경찰과 또 대통령실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절대자와 가까운 이 사람 누구일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이라고 봐요. 전략이다. 그 누군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이름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이름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윤핵관이라는 말 뒤에 오히려 본인이 숨어요. 누구라고 밝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더 꼬이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고 나서 윤핵관을 엄청나게 이제 악마화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사실 윤핵관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도 정말 지겨워합니다,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도 너무 많이 나아가니까 지겨워하고 국민들이.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윤핵관이라는 말로 추상화시키지 말고 사실을 누군가를 밝혀야 돼요. 지금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폭로전, 하나는 읍소입니다. 탄원서도 그 읍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폭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 윤핵관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폭로를 하는데 이것도 윤리 징계라든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절대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물론 경찰 수사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전직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상황을 좀 봉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화해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다는 어떤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오히려 안 될 일이지 이것을 그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비정치 반정치적이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을 안 좋게 볼 필요만 있겠는가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 조건이 이제 단서를 들은 이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건이 지금 확실치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네. 떳떳하게. 그 밝히고 법원이 나서 이제 추가 확인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법원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고 예. 일단은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법원은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이 밝혀지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이라면. 네. 대통령실은 이 이준석 탄원서 유출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거 왜라고 보십니까? 대응을 하면 할수록 꼬이게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 전쟁이 진짜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 간에 그러면은 그 완전히 맞싸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더더군다나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을지우리덤 그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해 피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경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대통령실 전체가 싸울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만큼 싸우는 것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이 나아갔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사실 못했어요. 윤리위의 심판서부터 조금은 어설펐습니다. 네네. 예, 그런 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는 대응 안 하는 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옳다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은 이 단원서가 물론 공개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썼을 거로는 생각이 되지만요. 이미 공개가 된 마당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이제 중요한데요. 누가라는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MBN 월요일 날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누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탄원서 네. 공개자에 대해서. 네, 그건 윤핵관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요. 앵커가 네. 집요하게 물어봐요. 근데 윤핵관은 아니다. 내가 윤핵관을 만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 물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딱 범위가 좁혀지는 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특사나 밀사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누가는 그렇고요. 비서실. 네, 언제는 거기 써 있습니다. 탄원서에 지방선거 직후라고 돼 있고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는 여기서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무엇을 어떻게는 지금 대충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고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가 정확히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건 앞에 글래디에이터나 신군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것은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평가자의 마음이니까 주관적인 거지만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 팩트로 등극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시켰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한 그 기사를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핀을 뽑은 수류탄 표현을 이제 하니까 이 전 대표가 바로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그 김 의원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을 갖고 본인이 나를 비판한다. 그 문장만, 그 워딩만 봐서는 김 의원을 지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다른 비유인 것 같은데요. 이건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당이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야당이 이제 대여 공세 수위를 더 이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철험의 출신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또 당론과 이제 그 패스트트랙 카드까지 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당은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수사에 대한 물타기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한 두 분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은 물론 지금 야당이 숫자는 많지만요. 이건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특검법이 현실적으로 발의가 될 가능성 그 정도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법사위를 넘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그래서 특검법 발의는 발의하고 나서는 이건 뭐 그렇게 의미를 갖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패스트 트랙으로 가느냐라는 것은 이건 이제 당론을 결정해보고 뭐 해야 되지만 패스트 트랙은 가능성은 있죠. 이건 머릿수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이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당이 아무리 숫자가 적고 또 야당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매우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치적 공방 수준에 있다고 봐야죠. 공방 수준에서 좀 끝날 공산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대선 불복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갓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뭐 협치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사실 그 대선 전서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계속 해왔던 사안들입니다.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됐던 사안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은 못 믿겠으니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서 그것을 완수를 했는데 지금 또 이제 경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올 네. 수 있는 그 특별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은 그럼 누구를 믿을 것인가? 민주당이 믿는 수사의 주체는 그럼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민심에서는 동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다수를 믿고 사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대선에서도 지고 네. 저는 그 지선에서도 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5년 동안 또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런 또 민주당이었고, 근데 지금 와서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일정은 이제 대외비인데 이게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노출이 돼서 이제 또 논란인데요. 이제 앞에도 이제 비슷한 그 사례가 좀 있었죠. 대통령실 경내 사진을 또 유출해서 이제 그 시끄러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이렇게 자꾸 노출되는 요 사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일정 노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일정이 노출이 되면 일정 자체를 취소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모레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각한 고민에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일정 노출은 언론한테는 부득이하게 일정을 노출한다기보다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데요. 일정을 기사화하는 것은 그건 죽음입니다. 언론으로서는. 그 언론은 다시는 대통령실이나 여기에 출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 대외비인 것이 팬클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 이 팬클럽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 팬클럽을 갖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설마 내지 자꾸 지금 이런 좀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이건 경계해야 되고, 한번 문제가 됐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그 팬클럽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개는 됐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그 대구 서문시장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에게 이제 이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초에 이렇게 발설하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팬클럽은 이제 지금 계속 이런저런 그 이슈가 자꾸 되고 있는데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저는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실익이 없어요.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좋은 일을 도모해 보겠다고 만들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의 그 팬클럽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 지금 팬클럽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에 휩싸이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이것은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민주당에도 그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의혹 관련해가지고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자리를 코앞에 둔 만큼 리스크 해소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당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선수를 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그냥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굉장히 그 액수를 작게 불렀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이 정말 별거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만 8천 원 말고 지금 이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또 참고인이 조사를 받다가 또 그 와중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7만 8천 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뭔가 선수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이재명 의원 본인도 그렇고 또 김혜경 여사 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앞으로 닥쳐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 공격, 선수를 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압 이미지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당원 개정을 놓고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부결됐는데 내일 다시 발의해가지고 또 가결시킬 노력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결국 그 방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방탄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 질문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이 7만 8천 원 사건은 저는 좀 약간 경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내지는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혐의까지 하면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최초로 소환이 이루어진 건데 네. 좀 이렇게 되면은 자중하고 조용히 있는 게 맞는데 이걸 7만 8천 원이라고 딱 치고 나오면서 이 정치 탄압으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 하는 거죠. 이건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뻐 보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뭐 열심히 솔직하게 있는 대로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출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올 때도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건 민주당한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7만 8천 원이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오후 2시에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뭐 이러는 모습이 뭔가 좀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맞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추진해 왔던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당원 80조 개정안 그리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이라는 당원 신설안이 오늘 중앙위에서 47% 과반 미달이 되면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예상 밖의 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당에서는 전당원 투표제를 뺀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 재상정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오늘 요 부결 소식 이 결과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에게는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좋지는 않겠죠. 네.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이거 뭐 당연히 그냥 통과 의뢰로 중앙위까지 쭉 나갔다가 이제 그냥 뭐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고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에 한 지금 2, 3일 전부터 계속해서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네. 근데 캠페인을 벌리면서도 아이고 설마 중앙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겠냐라고 그랬는데 오늘 뚜껑을 까보니까 이게 과반에 미달한 거죠. 14표가 미달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잡은 건데 당에서 그러면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드랍을 하겠지만 앞에 기소된 문제를 다루는 80조는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당이 중앙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중앙위가 한번 이제 결정을 했고 그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방탄 조항이죠. 어떻게 보면 당원 그 80조에서 그 사망 그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중앙위에서 이제 제동이 걸렸는데 저는 그게 이제 상식적인 민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네. 이것을 내일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될 때까지 가결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저는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야, 그 조항을 살리려고 하루 사이에 또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가결시키겠다. 오늘 무슨 뭐 중앙위가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건데, 그것을 내일 또 회의를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 해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결국 이재명 의원과 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그 강성 당원들의 벌써 끌려가는 당이 됐구나, 끌려가는 비대위가 됐구나. 우상호 의원의 비대위, 우상호 위원장의 그 비대위는 결국 이재명 의원이 확실하게 접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 자필 탄원서 후폭풍, 그리고 전대 앞둔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